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세 사회사까지에서 신분제도를 포함한 여성의 지위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교재 314페이지 근세 문화사에서 민족문화의 발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족문화다라면은 통상 근세 문화다라고 하면은 민족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근간이 여기서 형성이 돼서요 발달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몇 세기입니까? 라면은 15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근세 문화의 첫 번째 내용의 한글 훈민정음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445년, 1443년이죠. 43년에 만들어서 46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공표가 된 거죠. 이 한글 창제에 다 찬성한 건 아니었어요. 일부 지식인들은 학문 독점력의 일환으로서 한글 창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 때 바로 훈민정음이 정음청을 두고 훈민정음이 만들어져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게 1446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왼쪽에요. 그 훈민정음에 대한 보충 자료 좀 잠깐 보세요. 한글이라고 하는 훈민정음은 세종대 때에 창제가 됐습니다. 한글날은 10월 9일입니다. 대체로 이 훈민정음이 반포가 된 날을 유추해 본 결과 10월 9일 한글날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훈맹정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한글이다라고 한다면은 훈맹정음은 점자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글자를 얘기하죠. 이건 1926년 바로 박두성이라는 사람이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박두성은 26년이면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하에서 맹인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학교 선생님이었던 박두성이가 점자를 만든 거죠. 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유언이 책을 쌓아놓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음에 유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자는 책을 쌓아놓으면 눌려버리죠. 우리 화폐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에 보면은 점자들이 보이죠. 도드라진 그 글자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맹정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자예요. 이게 이 훈맹정음의 날도 제정이 됐죠. 11월 4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이어리 같은 데 보면은 11월 4일에서 훈맹정음의 날 이렇게 표기가 된 그런 달력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초로 만든 한글 서적이 있죠. 밑에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세종 앞으로 해서 6대조의 왕의 업적을 한글로 써놓은 겁니다. 훈민정음으로 되니까 한글로 된 최초의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죠? 용비어천가. 기타 이거 외에도 지금 뭐 불경이라든가 농서, 윤리서, 병서 이런 것들이 가능이 됩니다. 특히 조선 초기의 병서, 병법서는요 전부 한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외비 문서니까 해외로 뭐 중국이나 일본으로 빠져나가도 해독하지 못하도록 한글로 작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언해라고 하는 책도 있죠. 뭐 불경 언해, 두시 언해라고 하는 거요. 언해라고 하는 글자는 말이죠. 한글로 풀어 쓰는 거예요. 두시 언해, 두보의 시를 한글로 풀어 쓰는 것. 두시연해 이렇게 한다거나 뭐 불경언해면 불경을 한글로 풀어서 놓은 것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해라고 하는 글자는 그렇게 해서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가지고 한글의 이용 과정에서 과거 시험에 한글의 필수 과목이 들어간 과거가 있었죠. 서리 선발 시험이었었습니다. 이과죠. 여기는 일반 서리를 향리들이 어떤 대민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한글이 필수 과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산군대 때 잠깐 그 한글에 대한 탄압이 좀 있었고요. 그 한글 연구관청이었던 뭐가 없어져요? 언문청이었습니다. 근데 중종대 때 조광조 개혁정치 때 다시 언문청이 부활이 되기도 했었어요. 약간 이제 탄압 또는 장려한 그런 시기도 드문드문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쭉 내려오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이 유네스코에서 그 제정된 세종대왕 문해상이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우리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상이 두 개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했던 책이 직지심병이었죠. 직지심경 또는 또 직지심체 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지상하고 그러니까 출판 인쇄 문화 발달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지급했던 상입니다. 수여했던 상이고요. 훈민정음 문해상,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이 문해상은 어떤 그 언어, 국어, 영어라든가 관계없습니다. 언어의 보급에 기여했던 개인이나 단체에 어떤 그 수여했던 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문해상과 직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후원하고 있는 상이 되겠습니다. 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2009년 9월 8월에는 인도네시아 부톤섬, 바로 찌아찌아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글이 공식 얘네들의 표기 문자로 채택이 되기로 했어요. 이건 수출한 거죠, 일종의. 그치? 수출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에 대한 우수성은 우리 세계에서도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저변층으로 확대가 된 그런 계기를 가져다 준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때 민족주의 사학자 중에서 세종을 조선 심은 마음심, 마음은 아니고요. 심장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세종을 조선의 심장이냐라고 했냐면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겁니다. 한글 창제 공로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글은 우리 민족 문화의 근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치층까지 한글이 보급되면서 우리 민족 문화의 있던 틀이 저변층으로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을 심은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의 기능은 뭐예요? 피를 온몸에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이 그 피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저변층으로 확대가 된 계기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한글 창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세 문화의 두 번째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고려시대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를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사관입니다. 사관. 역사를 편찬하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때는 이런 시각에서 역사서를 편찬해야만 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15세기부터 해가지고 조선 전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17세기까지만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이 쓴 1145년의 삼국사기였습니다. 삼국시대 때 역사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현존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때 돌아가지고요. 자, 시기를 나눠서 역사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초기하고요. 뒤에 보시면은 15세기 중엽 그리고 16, 17세기 살인들이 집권했었을 때의 역사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국 초부터 보겠습니다. 고려국사와 동국사략이 있죠. 고려국사는 정도전 그리고 동국사략은 권근에 의해서 편찬이 됐습니다. 특히 고려국사는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의 역사가 다분히 왜곡 서술이 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려 말의 역사를 왜곡을 해야지 조선이 건국돼야 될 어떤 당위성, 정당성을 찾는 거죠. 만약에 고려 말의 역사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굳이 조선이 건국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의 역사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의 명분을 강조한 역사서, 바로 고려국사 편년체입니다. 역사 편찬 방법은 고려시대 때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권근의 동사략은 단군 조선에서 삼국시대 때까지 서술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줄 봐봐요. 설 왕자를 책봉한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고 제1차 왕자의 날 얘기합니다. 집권했던 태종과 그를 보좌한 권근 등이 성리학적 명분론에 각해서 서술하였다. 성리학적 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하관계,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분론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도전과 또 정도전에 의해서 서자들, 그러니까 방번이와 방석이죠. 특히 이제 방석이를 세자로 앉혀놨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잡았다. 누가? 태종 이방원이가. 그러니까 그러한 명문론에 입각해서 서술이 했던 책이 동국사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15세기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초기의 역사서는요, 조선 건국의 당위성, 또 조선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 성리학, 명분론이 반영된 역사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15세기 때는 자주 주체적인 시각에서 역사서들이 편찬이 됩니다. 그 책들이 316쪽 맨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고려사 기전체죠. 그다음에 고려사 저료 편년체입니다. 동국세년가 등이 편찬이 됐고요. 그리고 밑에 성종대 때 삼국사 저료와 동국통감이 있습니다. 그중에 동국통감 좀 보겠습니다.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정리했던 최초의 통사입니다. 여러분들 통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통사라고 그래요. 일제 강점기 때 배감 박은식이 썼던 한국 통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통 통자입니다. 이거는 전체 통으로 쓴다 그래서 통사고 이거는 고통. 우리가 일제부터 당한 역사다 해서 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1863년 흥선 대웅군이 등장해 가지고요. 1911년 105인 사건까지. 그러니까 105인 사건은 신민해산 사건이긴 하죠. 여기까지의 우리가 일제부터 당한 역사를 써놓은 책이에요. 1915년에 간행을 했던 책입니다. 이게 한국 통사고요. 그리고 이 통사는 이 통사를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죠. 훈구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사림으로 바뀌었습니다. 훈구파, 사림파의 성향은 조선 정치사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구파는 15세기의 국호가 뭐예요? 조선이죠. 이 조선은 어디의 후계자로서 조선이냐면은 단군조선의 후계자로서 조선입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서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단군신화도 15세기 때 동국통감,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서 편찬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6세기 사림들이 집권하면서는 단군조선보다는 누구를? 기자조선을 숭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죠. 중국 중심의 역사의식이 반영된 존화 또는 중화 또는 소중화 사상에 강한 책이에요. 그것이 밑에 동국사략, 기자실기, 표제 음주 동국사략, 기자지, 동사찬요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관인가요? 사관에서 사림들, 중국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졌던 사림들의 역사의식이에요. 그래서 화를 뭐 한다는 거죠? 화를 존중한다 해서 존화가 되겠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얘기합니다. 중국이라고 해서 모든 중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 중에서도 중국의 정통 민족 누구예요? 한족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화, 그 다음에 소중화, 소중화. 중화는 중국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중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끼 중하다, 작은 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림들은 중국이란 나라는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하라고 하는 거.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는 바로 작은 중하다, 소중하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사림들의 역사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에 각해서 단군조선을 부정하고요. 기자조선을 숭상을 했다. 기자조선의 숭상 역사서들이 숭상했다라고 하는 역사서들이 밑에 나오는 기자지, 기자실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살인들의 역사의식이 꼭 나쁘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봅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민족이 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을 제외한 주변 민족 침략에 저항하는 애국심 고취에 기하였다. 이 애국심 고취에 기하였다. 이게 언제 때 표출됐냐면은 외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죠. 일본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화와 이는 어떤 대립된 관계의 용어죠. 그래서 원앙키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소중화 아닙니까? 그러면 소중화 사상은 양반 유생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죠. 그래서 화를 쳐들어왔을 때 화가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란 당시에 의병운동으로 표출시킬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외란 당시 의병항쟁에 표출된 것이 지금 여기서는 민족 침략, 주변 민족 침략에 처하는 애국심 고취기했다 할 때 그 애국심이 의병항쟁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면도 있죠. 국제정세 변동에 대처하는 면에서는 뒤처졌다. 인조 때 대외 정책이 뭐였어요? 서인들이 집권한 이후에 친명, 배금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선조 때 외란이 터지고 외란의 결과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광해군대 때는 양다리를 걸쳐서 잘하고 있었는데 인조 반정으로 집권했던 인조 때 서인 정권은 성리학적 명문론에 근거해서 조나양의 사상의 토대를 두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했다가 후금의 두 번에 걸친 침략을 받았죠. 그게 뭘로 나왔어요? 두 번에 걸친 호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조금 국제정세 변동에는 어두웠다.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때 보세요. 15세기 때 역사의식,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사의식이 16, 7세기 살인직공기 때 가면은 사대적이고 존화주의적인, 그렇지? 이러한 역사의식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은 몇 세기 나오냐? 18세기 때 나왔다. 18세기 때 신학시대 때 가면은 국학 연구가 확대가 된다. 국학은 우리의 학문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거예요. 국어와 국사를 얘기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15세기 때는요. 15세기 때는 어때요? 발달입니다. 발달. 근데 16, 7세기 때는 어때요? 위축됐죠. 18세기 때는 다시 극복기입니다. 이런 순서예요.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역사서에 대한 사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 신분제도에서 기술학 부분에서도 그랬잖아요. 기술학. 15세기 때 과학기술학. 이때는 15세기 훈구 양반들이 과학기술학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그랬습니다. 경물치지다. 사문의 이치를 연구해서 끝장을 본다. 근데 사립 양반들은 과학기술학에 대해서 과학기술학을 뭐라고 봤어요? 잡학이다. 잡학, 잡직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 천한 짓을 하느냐? 침체죠. 실학시대 때 가면은 실학자들에서 다시 뭐라죠? 극복기로 갑니다. 과학기술학 발달하죠. 실학자들. 대표인 다산정약용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온 화성을 축조할 때 거중기라든가 또 한강 주교를 설계한다거나 다양한 과학기술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달, 침체, 극복기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15세기에서 조선기까지의 과정을 지배층의 교체 과정에서 당시 사회 문화 변동 상황도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317조에는 17세기 중반 이후 붕당 정치가 한참 진행된 시기예요. 우리가 붕당 정치기 그러면은 선조 붕당 정치 시작이 됐죠. 광해군. 그다음에 광해군 다음에 인조 반정, 인조 효종, 그다음 누구예요? 현종이 나왔죠. 현종 다음에는 숙종이 나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보시면 돼요. 그 붕당 정치의 시작은 누구 때라고 했어요? 선조부터입니다. 근데 붕당 정치기 그러면 누구 때야? 인조, 효종, 현종이에요. 이게 17세기 중반 이후거든요. 이후예요. 이때 집권 여당은 누구나요? 서인. 서인 주도하에서 누가 동참하는? 남인이 동참하는 형국입니다. 이때는 각 붕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역사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해서 나온 것이 맨 위에 바로 동국통감 제강, 동사, 그 다음에 여사 제강에서 각각 남인과 서인 입장을 반영한 역사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8세기 이후는 후기 신학시대 때 가서 보기도 하고요. 바로 밑에 조선왕조실록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조실록은요. 앞에 왕의 역사를 여러 가지 기록 자료가 있겠죠. 사초라든가 의정부 등록이라든가 또 비변사 등록이라든가 시정기라든가 각종 자료를 앞에 왕이 죽고 나서 뒤에 왕이 등장했을 때에
취합을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게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왕조실록 왕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열람은 안 돼요. 왕은 이걸 보면은 나쁜 내용은 빼버리거나 또 정치인 보복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자라고 하는 겁니다. 준추관에 실록책을 두고 예문관의 사관들이 비밀리에 보관했던 사초를 수합해서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역사 편찬 방법에 뭐가 된다? 바로 편년체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초초, 중초, 정초의 세 단계를 거쳐서 편찬했고요. 선원록은 조선 왕실의 족보입니다. 선원록과 함께 사고에 보관했다가 3년에 한 번씩 초가을에 그늘에 건조합니다. 이거는 습기도 제거하고요. 뭐 벌레도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포세라고 그래요. 포세란다. 자, 왕조실록의 기본 자료는 사초와 시정기, 그 다음에 뭐 기타 일성록. 일성록은 정조가 세자 시절부터, 세손 시절 때부터 쓴 일기예요. 일성. 매일매일의 반성 기록이다 해서 일성록이다라고 일한단 말이에요. 기타 승정원 일기, 뭐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록을 참조했습니다. 태종대 때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태종대 때 태조실록, 세종대 때 정종과 태종실록, 이래 마지막 철종실록까지 편찬했는데 철종이 몇 대 왕인가요? 1대 태조실록에서부터 해서 25대죠. 철종실록까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사로 봅니다. 정사로. 그러면 26대 고종과 27대 순종실록은 없느냐? 있어요. 근데 이건 정사가 아니야. 왜? 일제시대 때요. 일본인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이 돼서 서술됐어요. 그 정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됐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이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바로 철종실록까지만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왕조실록은 왕이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에 왕이 정치 잘했던 것, 선정했던 것을 왕조실록 내용 중에서 따로 뽑아서 요약을 해놓은 책이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국조보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세조 때 국조보감이 편찬된 이후에 다음 왕 때도 계속 편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잘했던 내용을 뽑아서 후대 왕의 정치 참고서로 쓰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일기로 표기합니다. 쫓겨났죠, 둘 다. 그래서 이건 일기체, 년, 월, 일별로 씁니다. 그래서 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종실록에는 유일하게 바로 지리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실록 중에서 지리지, 이 지리지에는 또 단군신화도 수록이 됐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 다음에 한 번 쓰면 왕조실록은 끝나야 돼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로 수정이 되거나 개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되는 건 수정하는 거고 개수는 다시 편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걸 없애버리는 건 아니죠. 그걸 놔둬야지 다른 점이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선조실록은 수정실록이 있고요. 뒤에 현종과 경종실록은 개수실록이 있어요. 다시 편찬한 실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순신 외란 때 활동했던 이순신 아시죠? 이순신의 유언이 뭐죠? 총탄을 맞았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 중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죠. 이순신과 관련된 영화는 제법 많이 있어요.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가슴을 부여잡고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를 이순신이 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하는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원래 선조실록에는 이 이순신의 유언 내용이 없어요. 선조 수정실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는데 빠져서 수정할 때 추가가 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가짜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는 지금처럼 말이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정보망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역사서는요, 승자편입니다. 모든 것은 승자의 붓끝에서 만들어진 거죠. 인조반정을 통해 가지고
광해군을 치고 인조가 등장하죠. 그럼 인조 반정을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인 아닙니까? 뭐 인조 때 광해군에 대한 실록이 써질 거 아니에요? 광해군 쫓겨났으니까 대군에 광해군 일기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광해군 일기 내용에 광해군 때 아주 좋은 내용만, 아주 정치 잘했던 내용만 써놨다라고 하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인조 반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거야.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쓰고 해서 스스로 서인은 뭐 하는 거야?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인조 반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광해군을 뭉기는 거죠. 짓밟아야죠. 그래야지 인조 반정의 정당성이 입증이 될 겁니다. 후대에 후손들에게 알려질 거란 말이에요. 아까 고려사 국초에 고려시대 때 고려 말의 역사를 썼는데 정도전에 고려 국사 같은 경우 말입니다. 고려 말의 역사가 긍정적으로 기술이 안 됩니다. 당연히 잘 돼도 안 된 걸로 기록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이 건국될 필요가 없거든요. 고려 그대로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해서 내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내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조선이 건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역사는 승자편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쭉 내려오겠습니다. 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초기에는 두 부를 제작해서 춘추관, 충주사고에 보관합니다. 똑같이. 세종대는 내부로 보관했다가 외란 때 전주본을 남겨놓고 불탔죠. 광해군대 때 다시 재편했습니다. 광해군의 전후복구책이겠죠. 5대 사고로. 근데 이 5대 사고가 현재 다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태백산 사고원하고요. 정족산 사고원 뒤에 표 있습니다. 이것만 현재 남아있고 나머지는 일부만 있고 소실되기도 했었습니다. 춘추관 사고는 이괄이 난 때 불탔고요. 오대산 사고는 일제강점기 때 아마 일본으로 건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인 때 소실됐어요. 근데 이게 다 불탄 건 아니고요. 47권이 남아있었다고 그러죠. 성종과 중종과 선조실록, 이게 2006년에 반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백산 사고는 지금 부산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에 있습니다. 근데 지점이 부산에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산 사고 있죠. 정족산 사고원인데 이거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 적산산 사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전쟁 때 유실됐습니다. 이게 일각에서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한국전쟁 6.25 때 유실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현재 남아있는 것은 태백산 사고본하고요. 정족산 사고본만 현재 온전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도하고 지리서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도 지리서는요. 뒷장에 보시면은 윤리서, 의례서, 법전이 있어요.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지도, 지리서, 윤리서, 의례서, 법전이 있죠.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편찬 목적을 정리하십시오. 통치 목적입니다. 각각의 책의 장르는 좀 다르죠. 각각의 책의 장르는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는 통치 목적이다. 그런데 다시 이제 세세하게 한번 볼까요? 지도, 군사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지리서, 행정적인 목적이 강하죠. 윤리서, 의례서. 이 윤리서와 의례서는 유교 윤리를 보급하자. 법전은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자. 이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낱낱이 풀어서 보면 각각 이제 책의 편찬 취지는 다릅니다만은 공통점은 다 묶어서 이 목적하에서 간행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에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하나 있죠.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습니다. 태종대 때 이회 등이 간행했다고 그러죠. 근데 세계 지도인데 아메리카는 빠져 있어요. 이거 15세기인데 아메리카 신대륙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16세기거든요. 15세기예요. 이때는 아메리카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 이게 세계 지도예요, 이때는. 중국이 좀 비대하게 그려져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팔도도, 동국지도, 뭐 조선 방역 지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또는 혼일 강리도 줄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합니다. 자, 지리서에 행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밑에 봐봐요. 경상도 지리지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리서입니다. 신참 팔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뭐 팔도 지리지 뒤에 해동 제국기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와서 쓴 기행문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 여지 승남, 신정 동국 여지 승남, 읍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리서로 보고요. 이 지리서 중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지리서로 남아있는 것이 경상도 지리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대체로 지도는 이런 목적 하에서 편찬됐거든요. 근데 앞장에 보시면 다시 조선 후기 맨 위에 조선 후기의 지도의 편찬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산업 문화적인 목적이다. 조선 후기의 경제 발달을 토대로 해서 이런 취지에서 전개가 됐었던 것이죠. 아시겠죠? 자, 윤리서 의례서를 한번 봅시다. 뒷장에 윤리서 의례서는 지금 뭐 삼강행실도 효행록, 뭐 이륜행실도 동몽수지, 의례서의 국조 오례이 등이 있습니다. 이거의 편찬 목적 뭐죠? 유교 질서, 유교 윤리를 보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삼강행실도를 얘기를 합시다. 삼강행실도. 자, 법전은 통치 목적의 성문화다. 바로 밑으로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찬 법전 조선의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경제육전, 그 다음에 속육전, 육전 등록 뒤로 넘어가요. 경국대전, 뭐 속대전, 대전통편, 뭐 대전회통, 육전 조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 바로 뭐죠? 경국대전이죠. 그리고 하나 주의를 좀 하실 게 있습니다. 영조 때, 정조 때 업적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항상 출제가 되니까 영조 때의 뭐예요? 법전하고 정조 때 법전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속대전하고 대전통편입니다.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통편이요. 혼동하지 마시고 조선왕조 500년의 총결산본이 됐던 법전은 고종대 때의 대전통편이 되겠습니다. 다시 대전회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전 세 개 잘 구분을 좀 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법전의 전체적인 편찬 목적은 뭐다?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혼일강리도, 경상도 지리지, 삼강행실도, 뭐 이륜행실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대전통편 이거 나오겠죠. 이런 책들의 공통된 편찬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 뭐다? 통치 목적이다. 이 목적하에서 편찬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도나 지리서, 윤리서, 의례서, 법전의 주요 책들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하고 나중에 조선 후기 때 가면 또 이게 나옵니다. 농, 병, 의, 역서. 자, 조선 후기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뒤로 좀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서, 병서, 그다음에 역서 뭐 이런 게 되어 있죠. 교재에 329쪽으로 가봐요. 그 과학기술 부분에 보면은 15세기 때 과학기술은 발달했다. 근데 16세기 때 과학기술은 어땠다? 자팍이라 해서 침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과정에서 보면 뒤에 역서 또 의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시면은 뭐 병서 333쪽입니다. 병서도 있고요. 또 이제 바로 앞장에 332쪽에 보면은 농서까지 있습니다. 이것들 같이 좀 묶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농, 병, 의, 역서의 공통된 편찬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우리 것화 시켰다라는 점입니다. 똑같이 이것과 같이 각각의 책들의 편찬 취지는 조금 달라요. 조금씩. 자, 농서 편찬 목적 뭐라고 했어요?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개발책, 우리 지형지세에 맞는 바로 농법 개량책이다. 이게 농서의 편찬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농서의 편찬 목적 보시면 됩니다. 뒤에 아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농병의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교재는 몇 쪽을 보시냐면은 뒤로 먼저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32페이지 보시면은 농서의 편찬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사직서를 포함해서 사시차녀부터 해서 쭉 잠서언해, 구황차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농법, 중농정책 때 이미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한번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요. 병서 그러면 이제 병법서적이에요. 그래서 이 병서의 편찬은 우리 지형지세에 맞는 전술 개발이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형지세에 맞는 전술 개발이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정도전이 요동정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편찬했다는 진도, 기타 총통 등록부터 해가지고 밑에 병기 도설까지. 그 다음에 무기도 있죠. 화약, 그 다음에 거북선, 비거 도선 등의 이러한 배, 군함, 전투함,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의서 같은 경우는 의학서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체질에 맞는 의술 개발의 목적입니다. 이게 의학서적의 편찬의 취지예요. 이게 여기는 어디 나와 있냐면 교재 33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그래서 향약, 채취, 원령, 향약, 집성방, 태산요록, 의방, 유치 등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역사가 있죠.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입니다. 세종대 때 칠정산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병의 역사의 공통된 편찬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서에 뭐가 있어요? 농사직설.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입니다. 병서의 정도전의 진도. 의서의 향약 집성방. 이 향약 집성방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서가 고려시대 때 향약 구급방이 있었어요. 그 향약 구급방하고 조선의 향약 집성방하고 혼동하지 마시고, 역사에는 한양을 기준으로 했던 달력이 있죠.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있습니다. 칠정산, 칠정은 월화수목금토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농사직설, 진도, 향약, 집성방, 칠정사 묶어서 이 책들의 공통된 편찬 목적 뭐냐면 전부 우리 것화 시켰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같은 편찬 취지를 정리를 좀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320쪽에 바로 조선시대 때 성리학 있죠? 성리학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성리학은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였고요.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였어요? 두 가지. 하나는 명분론하고 하나는 언론과 학문을 강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리학이 심도 있게 발전한 것은 15세기 아니라 16세기. 누가 집권하면서요? 살인들이 집권하면서 심도 있게 발달하게 됐죠. 그것이 주기와 뭐요? 주리 철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3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론에 가지고 주리론과 주기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누구예요? 주리의 이왕과 주기의 누가 나오죠? 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기와 리와 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철학적인 부분이니까요. 이거를 심도 있게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주리라고 하는 건 뭐고, 주기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만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예요. 주리는 도덕적이고요, 원리적이고요, 또 관념적인 유학이에요. 도덕적, 원리적,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형이상학이다. 다시 하면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손에 잡혀 안 잡혀? 안 잡힌다. 형이상하게요. 이거의 선구자는 이언적입니다. 회제 이언적이고요. 이걸 집대성했던 사람 누구예요? 되게 이왕입니다. 그럼 주기는 현실적이고 개혁적이며 또 실천적인 유학이에요. 철학에서는 그래서 형이 하학이다라고 일합니다. 형이 하학이다. 눈에도 보이고 손에도 잡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의 선구자는 누구냐면은 서경덕입니다. 집대성자는 누구죠? 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왕과 이의 활동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사상가족에서 항상 출제가 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냐면은 통일신라 때 승려 누군가요? 원효하고 또 누구? 의상이죠. 고려시대 때 누가 나오죠? 고려 전기 때 해동 천태종의 누구? 의천과 조계종이 누가 나옵니까? 진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왕과 누구죠? 이 6명의 사상가들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건 공무원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원효, 의상, 의천, 진울 우리가 고대, 중세 사상사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빼고요. 이왕과 이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론의 성리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리철학의 집대성자로 이기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기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기는 이원 근본적으로 뭐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성리학에서 명문론에 보면 존화양이 사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존화양이 할 때 화와 이예요. 화와 이는 근본적으로 뭐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자, 쭉 내려오겠습니다. 주기론의 집대성자해 가지고 다음 장 넘어가면은 이가 있습니다. 자, 이는 계속 봅시다. 322쪽 맨 위입니다. 관념적 도덕 세계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경험적 현실 세계를 존중하여 개혁적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랬죠. 그래서 바로 밑에 주자와 이왕의 이기이원론에 만족하지 않고 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을 강조했다라고 했죠. 뭐냐? 봐요.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원론적이란 얘기는 이와 기는 원래는 하나였다. 근데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가 되기도 하고 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왕의 이기원론은 이와 기는 애초부터 하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가 뭐 쉽게 좀 이해한다라면 이왕의 이기이원론은 불변이에요. 불변. 한번 그거면 영원한 그겁니다. 한번 화하면 영원한 화예요. 이게 일원론적 이기원론은 불변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가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 가변 이런 얘기란 말이죠. 자, 다시 이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장으로 다시 넘어와요. 321쪽입니다. 이왕의 사상의 주장에 세 번째입니다. 다번 내용 좀 보겠습니다. 외란 이후에 강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강항이 이제 외란 당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 납치가 됐습니다. 끌려갑니다. 그때 그 이 강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 일본에 들어갔던 성리학은 이황의 주리철학이죠. 그래서 이황을 우리는 동방의 주자다라고도 해석합니다. 그의 저서도 있죠. 밑에 저서. 주자대전을 발췌해서 주자물록을 편찬한 기대승과 8년간의 편집글을 써가지고 주고받은 겁니다. 사단 칠정론, 사단, 인간의 4가지의 마음이에요. 칠정은 7가지 감정입니다. 희노애락, 애오욕. 그래서 칠정이라고 일하죠. 그다음에 예한양약, 도산서원, 영남학파, 주자서저려, 성학십도, 이학통록, 계몽전의, 전습록편 다 이왕의 저서입니다. 그 중에 성학십도와 이의 성학지변은 혼동하지 마세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322쪽에 밑에
성악 10도하고 성악 집요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과 함께 책 제목 혼동하지 마시고요. 다시 넘어오세요. 전승록편이라고 있습니다. 이왕에 전승록은 양명학의 경전이에요. 이걸 읽고 쓴 비판책이에요. 비판책. 전승록편. 정도전이 조선 건국 이후에 불교를 배척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불시잡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잡스러운 변명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불교 비판책이요. 뒤에 변자가 들어가 있죠. 안정복의 서학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학은 천주교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복이 천주교를 비판하고 쓴 책, 서학편. 그것이 전승록편은 양명학을 비판한 책. 누가? 이황이. 이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황의 주리 철학은 바로 밑에 성리학의 주류로서 한말 위정척사 사상과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말로 이 위정척사는 성리학의 존화 양의 사상이 19세기 때 뭘로 간다고 그랬죠? 위, 정, 척, 사로 간다라고 했죠? 정, 바른 것을 지키고 사, 그릇된 걸 뭐한다? 배척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주 이의에 의해서 집대성이 됐던 주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의의 사상을 다음 장 322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철학의 집대성자였으며 이 이론론적 이기이론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의 주장 내용이 현실 개혁적인 내용으로서 라번전복이라고 했습니다.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체제 정비와 수치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고요. 해주양약과 서원양약, 기호학파, 저서의 동호문답, 여기서 대공수미법 개혁이 나옵니다. 공납제도의 폐단을 시작하자는 거죠. 많은 봉사에서는 외란 직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일련의 이런 것들의 개혁적인 것은 주기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황의 성악 10도하고 혼동하지 마시는 성악 집요 등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의 주기철학은 어디로 갔느냐? 한말 개화 사상 그리고 동학 사상에 영향을 줍니다. 개화나 동학이나 다 주기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개화나 동학이나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죠. 개혁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화 사상과 동학 사상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기철학이 이 위정척사로 가죠. 이의 주기철학은 개화 사상, 동학 사상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반대입니다. 이건 지키자는 거고 이거는 빗장을 열자는 겁니다. 동학 사상은 위정척사 사상과 공통점이 있지요. 있으면서 반대된 성격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뭔가요? 외세배척이에요, 둘 다. 근데 반대된 성격이라면 이거는 봉건이죠. 이거는 반봉건이야.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키자는 거고 이거는 반봉건. 거기에 부정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학파의 형성, 대립, 이 이유는 우리가 붕당 정치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조 때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고, 북인이 대북, 소북 나눠지고, 그래서 대북파가 광해군대 집권했고, 서인이 인조반정을 주도했고 1623년 북인이 몰락했고 그럼 이제 서인 남인 간의 인조 효종 현종 때 가고 숙종 이후에 이제 환국 정치가 전개된 부분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붕당의 전개 과정이 여러분들 교재 322쪽에서부터 324페이지 맨 위에 둘째 줄까지 내용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정치사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리학과 함께 살인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두 개, 예학과 뭐죠? 보학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사림의 지위 유지 기반에서 서원, 향약, 유양소, 예약, 보학, 향사례, 향음주례, 향안, 향규, 청금록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예약과 보학이에요. 예약은 상장제례에 관련된 학문의 약자예요. 그래서 예학, 보학은
족보를 편찬해서 달달달 내우는 걸 뭐라고 했죠? 보학이다라고 했죠. 자, 예학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학의 발달 과정을 쭉 보시면은 17세기 때 한번 봐봐요. 외란과 호란, 양난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유교적 질서 회복이 강조되면서 17세기 호란 이후에, 외호란 이후에 예학이 더욱더 중시가 돼서 이때는 예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예학이 발달하였다. 그러면 예학이 살인문화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죠. 가족과 종족 상호 간의 상장 재래의식을 바로잡는 데는 기여했었습니다. 또 유교주의적 가족 제도를 확립하는 데는 기여하였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게 뭐죠? 살인관의 정쟁의 구실로 이용이 됐으며, 이 살인관의 정쟁의 구실한다면 봐봐요. 현종대 때 효종이 죽고 나서 효종의 계모 자의 대비에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놓고 서인과 남인 간에 몇 년 입혀야 되냐.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는 서인은 1년만 입히자. 남인은 3년.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는 서인은 9달. 남인은 1년 입히자. 그래서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놓고 예송 논쟁이 있었죠. 1차 때 기예송 때는 서인의 주장이 채택됐고 2차 갑인예송 때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잖아요. 그 예송 논쟁이에요. 그 살인의 정쟁의 구실로 이용이 되기도 했었으며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 살인들의 지위 유지에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학 자체에 대한 얘기죠. 자, 뒤로 넘어와서 보학을 좀 봅시다. 이 보학은 우리가 15세기 양반에 대한 정의는 성취신분이라고 그랬죠.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이 양반이었습니다. 근데 16세기 이후에 살인 양반들은 세습신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관직에 있지 않아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직 생활했으면 나는 뭐가 된다? 양반이 된다. 그럼 그 증거 자료가 필요치 않느냐? 그 증거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이 족보예요, 족보. 족보를 만들고,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는 이런 학문을 뭐라 한다고요? 보학이다. 라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학은 기능 좀 봐봐요. 예학이 종족 내부의 의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보학은 종족의 종적 내력과 횡적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안으로는 종족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족보 얘기예요. 밖으로는 다른 종족이나 아급신분에 의해서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으며 혼인할 때 또 분당을 구별할 때의 그 기준 자료도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족보는 조선후기 때 그래서 신분제 변동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족보를 만들어서 양반 신분의 가문임을 과시하는 겁니다. 조선후기의 신분제 변동 과정에서 양반이 되면은 국가의 각종 역에서 면제를 받잖아요. 양반이 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신분 상승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족보를 위조하고 매매하고 이를 환부역조라고 그래요. 환부역조. 환부역조라고 하는 것은 역조, 조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돈 주고 조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김씨예요. 그럼 내가 상민 김씨인데 양반이 되고자 양반 김씨 족보를 하나 산다거나 그래서 내가 양반이 된다거나 근데 내가 김씨인데 김씨 양반 족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박씨 족보만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을 주고 박씨 족보를 사. 어제까지 내가 김씨였는데 오늘부터 양반이 되면서 성씨가 박씨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후기 신분제 동요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그 족보 있죠. 여러분들 대개 족보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 거의 있을 거예요. 요즘엔 이제 거의 핵가족화돼서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 정도까지는 아마 그 족보를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거는 제 집의 족보입니다. 밀양박씨 충간공파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족보들이 아마 30년에 한 번씩 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예학과 보학은 어떤 살인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요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 문화에서 성리학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 시간에 정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사상들 있죠. 불교 이후 도교라든가 민간 신앙이라든가 기타 근세 문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